아들이 나를 산골 빈집에 내려놓고 갔어요. 쌀 한 톨 없고 수도에선 누런 물이 쏟아졌고요. 전화는 차단돼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이사가 아니라 육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내 주머니 속에서 내가 20년 동안 숨겨온 번호 하나가 만져졌어요. 김 변호사. 그 번호를 누르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못 살아요. 67회를 살았어요. 그중 반은 참는 데 썼고 나머지 반은 그 참음을 잊는 데 썼어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큰 소리 친 적 있냐고요? 없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이런 팁? 한 번도 안 냈어요. 돈을 안 벌었냐고요? 벌었어요. 근데 내가 벌어왔는데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밥하고 약 챙기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했어요.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고 며느리 옷은 따로 손빨래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며느리가 싫어하는 음식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한테 매일 말했어요.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어요. 근데 사람이 매일 원래 그런 거라고 되뇌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잊어버려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뭘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진짜예요. 다만 가끔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잖아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다 가족이잖아요. 저 집 엄마는 고생했다는 말 들을까?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는데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방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거실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응? 우리 이사 가자.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 갑자기? 공기 좋은 데로. 전원주택이야. 엄마 마당에서 텃밭도 하고 꽃도 심고 그러면 좋잖아.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는데요. 그 웃음이 오랜만이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이 나한테 웃어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은 웃고 있었어요. 사실 나한테 전원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당이 넓든 좁든 꽃을 심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 엄마를 생각해서 알아봤다는 것, 그 마음 하나가 중요했어요. 그래, 좋지. 엄마 좋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마당에서 뭐 심을까? 상추 심으면 아들이 좋아할 텐데. 아들한테 쌈 싸서 이거 엄마가 심은 거야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 장면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설레면서 잠들었어요. 67에 설레는 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같이 사는데 뭐가 힘들었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멈춰요. 왜냐면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확인이 필요했어요. 집안일이 힘들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평생 해온 거예요. 며느리가 차갑게 굴었냐고요? 그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힘들었던 건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였어요. 밥은 차려져 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안 묻고 빨래는 개켜져 있는데 원래 그런 줄 알고 내가 아파 누워도 괜찮아? 보다 오늘 밥은? 이 먼저 나왔어요. 그게 한두 번이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매번이면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내 자리에 나는 없고 기능만 있는 거예요. 밥하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기능이 작동하면 아무 말 없고 기능이 멈추면 불편해하는 거. 나는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엄마 고생했어. 그 한마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나는 본다. 그런 확인. 사람은 그걸 받아야 살아요. 그걸 못 받으면 점점 유령이 돼요. 몸은 있는데 존재가 없는.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멈췄어요. 손에 거품이 묻어 있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거품 낀 손으로 눈물을 닦으니까 눈이 따가웠어요. 그래도 나는 매일 밥을 했어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니까. 밥이라도 하면 아들이 앉아서 먹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한 상에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 집에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는 끝내 안 왔어요. 대신 다른 말이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자. 나는 그 말을 고생했어. 대신 받은 확인이라고 믿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데려가려 한다. 그건 나를 본다는 뜻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의심 한 조각 없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면 달려가잖아요. 그게 진짜 물인지 신기루인지 확인할 여유 같은 건 없어요. 나는 그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하자는 대로 짐을 쌌어요. 근데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 약통, 낡은 폴더폰.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산 집인데 내 물건이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차에 탔어요. 아들이 운전석, 며느리가 조수석, 나는 뒷자리. 이삿짐은 뒤따라 온다고 했어요. 출발하고 나서부터 차 안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창밖만 보면서 입술을 꾹 깨물고 가끔 한숨을 쉬는데 숨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들으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한 번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백미러로도 고개를 돌려서도 엄마 멀미 안 나? 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엄마 좀 멀어. 눈 좀 붙여. 그 말만 하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건물이 사라지고 논이 보이고 그 논도 사라지고 산이 나왔어요. 아스팔트가 끊기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하더니 안내가 끊겼어요. 근데 차는 계속 올라갔어요. 차가 멈췄어요. 내가 창문 너머로 본 건 전원주택이 아니었어요. 산골 깊숙한 곳에 오래된 집 한 채. 지붕은 색이 발해 있고 마당이라고 부르기엔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근데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사 오기 전이니까 당연히 낡아 보이는 거라고. 짐 들어오고 정리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들이 트렁크를 열었어요. 거기서 꺼낸 건 이삿짐이 아니라 내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엄마, 이삿짐 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온대. 우리 집 정리하고 며칠 있다 올게. 며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엄마 보내놓고 나머지 짐 싸서 오려나 보다 했어요. 그래, 천천히 와. 엄마가 여기 먼저 둘러보고 있을게. 며느리는 차에서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인사도 없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걸리고 아들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일었어요. 나는 그 먼지 뒤로 사라지는 차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었을 텐데. 엄마니까. 자식이 떠나면 손 흔드는 게 엄마니까.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새소리만 남았어요. 집 안에 들어갔어요. 현관문 경첩이 삑 소리를 냈어요. 바닥은 여기저기 들떠서 한 발마다 삐걱거렸어요. 벽지는 끝이 말려 올라가 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번져 있었어요. 화장실 창문이 안 닫혀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수도를 틀어보니 누런 물이 콸콸 나왔어요. 커튼도 수건도 휴지도 없었어요. 그날 밤 보따리를 풀다가 약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남은 알약을 세어봤어요. 다세치. 병원도 모르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산속에서 닷새. 며칠이라는 말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며칠이 아니라 시한부였어요. 보일러를 켜봤어요. 한참 뒤에 바닥이 미지근해지긴 했는데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갑지 않은 정도. 눅눅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금이가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한 번도 안 쳐다보던 아들 눈. 창밖만 보며 한숨 쉬던 며느리 얼굴. 내 보따리 하나만 내려놓고 떠난 트렁크. 그것들이 천장 금 사이로 겹쳐졌어요. 근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동안 정성껏 밥도 해줬잖아요. 이사 가자고 한 것도 아들이잖아요. 며칠이면 온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버티자. 저는 약통을 베개 옆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는 정말로 올 거라 믿었어요. 정말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 아무리 불안해도 배는 고파요. 그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부엌을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 한 톨, 라면 한 봉지, 물 한 병도. 그때까지도 나는 이사라는 말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사 오기 전이니까 없는 거라고. 근데 당장 오늘을 먹어야 하잖아요. 밖으로 나갔어요. 산길을 내려다보는데 가게는커녕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무작정.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도 돌아가봤자 빈 부엌이니까. 얼마나 걸었을까. 길 아래쪽으로 지붕 하나가 보였어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빨래가 있다는 건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요. 대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67 먹은 사람이 생면부지 남의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저기요, 혹시 누구 계세요? 한참 뒤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나보다 좀 더 드셔 보이는 허리가 살짝 굽은 할머니. 나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물었어요. 윗집에 누가 왔어? 한동안 비어 있었나 봐요, 윗집.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네, 저 거기 이사를 왔는데요. 말하다가 목이 맸어요. 이사라는 말이 내가 들어도 거짓말 같았어요. 할머니가 내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왜 왔는지, 누구랑 왔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와. 밥 차리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멸치볶음. 그게 전부였는데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같이 내려왔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먹었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뜸하대요. 다들 바쁘지 뭐 하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나랑 똑같더라고요. 서운한 걸 바쁘겠지로 덮어버리는 웃음.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비닐봉지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쌀 좀, 김치 좀, 달걀 몇 개. 며칠은 해먹을 수 있을 거야.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 울 것 같았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산길을 올라오는데 생각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초면에 밥을 차려줬어요. 같이 산 아들은 빈집에 엄마를 놓고 갔어요. 먹을 것 하나 안 남기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하나, 둘, 셋 안 받았어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현관문 앞에 앉았어요. 혹시 벨이 울릴까 봐. 택배라도 짐이라도 올까 봐. 아무도 안 왔어요. 다음 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2번 울리다가 끊겼어요. 뚝.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머리는 아직 실수겠지를 만들고 있는데 손은 이미 떨고 있었어요. 명치 아래가 서늘해지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걸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신호음이 없었어요. 바로 끊겼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삐걱하고 마루가 울었어요. 가슴이 쪼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장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안 멈추는데 안 들어오는 그런 숨. 입을 벌려서 억지로 공기를 삼켰어요. 삼키는데 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발끝도. 한여름인데 몸끝이 전부 얼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가 딱딱딱 부딪혔어요. 추워서가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움직여 있었어요. 빛이 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 있었어요. 나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바닥에 앉은 채로. 등이 차가웠어요. 벽에 기대고 있었나 봐요. 기억이 없어요. 약통을 꺼내봤어요. 새 알람 왔어요. 전화는 차단됐고 약은 새 알이고 나는 주소도 모르는 산속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설마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떠올랐어요. 버린 건가? 버림을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매일 차린 밥상, 하루도 안 빠지고 챙긴 약, 엄마니까 참자 하면서 삼킨 서러움.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또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사정이 있는 거야. 며칠만 더 기다리자. 눅눅한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첫날 밤에도 봤던 그 금. 몸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안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감은 눈 안쪽이 빨갛게 떨렸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는 심장. 괜찮다고 해도 안 괜찮은 몸. 머리는 아직 아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닷새째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네, 아니. 며칠 동안 매일 밤 나 자신이랑 싸웠거든요. 버려진 거야 하는 목소리랑 아니야. 사정이 있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밤새 싸우고 아침이 되면 사정이 있는 거야 쪽이 겨우 이기고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닷새째 아침에는 그 싸움이 끝나 있었어요. 어느 쪽이 이긴 게 아니에요. 둘 다 지쳐서 멈춘 거예요. 나는 방바닥에 앉아서 이 집을 둘러봤어요. 말린 벽지, 들뜬 마루, 녹슨 싱크대. 닷새를 봤으니 이제 익숙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죠. 한동안 비어있던 집이라고. 아무도 안 살던 빈집. 이사 올 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커튼도 안 왔어요. 이삿짐도 밥솥도 아들도 안 왔어요. 전화는 차단돼 있고요. 이상한 건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붙잡고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사정이 있을 거야. 며칠이면 올 거야. 그 말들로 매일 밤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이 집의 찬바람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제 속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도. 접힌 서류 몇 장, 조그만 수첩 하나. 왜 숨겼냐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같이 장사하던 언니가 건물 하나 올렸더니 연락도 없던 동생이 매달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요즘 건강은 어때? 그 어때가 뭔지 다 알잖아요. 친척 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할 때 평소에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데려온 경우도 봤어요. 밥 한 끼 같이 먹던 사이가 서류 한 장 앞에서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본 건 자식들이에요. 부모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는 자식들. 그 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걸 아무도 모르게 하자. 특히 내 아들만큼은 돈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오래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그걸 김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약 챙기고 아들 앞에서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서류 한 장 안 꺼냈어요. 바보 같죠? 근데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돈을 모르면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겠지. 돈이 안 보이면 진심으로 엄마 고생했어 해주겠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평생을 숨긴 거예요.
돈 없는 엄마한테도 고생했어 해주는 아들. 그게 내가 원한 전부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 없는 엄마로 살았어요. 근데요, 그 아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를 버렸어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지킬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지킨 건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돈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아들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오래전에 적어둔 번호 하나. 김 변호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관리하고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해 온 사람. 내 모든 걸 아는 유일한 사람.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번호를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평범한 엄마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골 빈집에서 들뜬 마루 위에 혼자 앉아서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화는 차단당한 채로 이 가면을 쓰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예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 무슨 일이십니까? 나 지금 혼자야. 짧은 침묵. 김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20년을 봐온 사람이니까요. 그 침묵 안에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줘.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무거운 말은 처음이었어요. 6글자. 근데 그 안에 평생이 들어 있었어요. 참았던 것, 숨겼던 것, 지키려 했던 것, 결국 무너진 것. 전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바람이 멈춰 있었어요. 마루도 조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덜 춥더라고요. 아까까지는 마음이 추웠는데 지금은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허름한 집에서 똑바로 누워 잤어요. 금이 간 천장이 꼭 내 인생 같더라고요. 금이 같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전화 한 통을 받았을 거예요. 김 변호사한테. 내용이 뭐였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아들이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상상이 가요. 하얗게 됐겠죠.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엄마를 산골에 버린 그 순간에 이미 아들이 돌아온 건 이틀 뒤였어요. 며칠 있다 올게라고 했을 때는 안 왔어요. 전화를 차단했어요. 엄마가 옆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갔을 때도 안 왔어요. 근데 김 변호사한테 전화 한 통 받고 나니까 이틀 만에 올라온 거예요. 엄마는 닷새를 버텼는데 아들은 이틀도 못 버텼어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에 멀어져 가던 그 엔진 소리가 이번엔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려오는 소리, 자갈 튀는 소리. 나는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아들이 들어왔어요. 눈이 벌겋더라고요. 울었는지 못 잤는지 헐떡거리면서 내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같이 살 때 한 번도 엄마 고생했어 못하던 사람이 들뜬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삐걱하고 마루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얼굴을 봤어요. 이 얼굴을 내가 낳았어요. 밤새 안고 재웠어요. 아플 때 내가 더 아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얼굴에서 찾고 있는 건 하나였어요. 진심. 열심히 찾았어요. 눈동자 속을 들여다봤어요. 제발 있어라 하면서 없었어요. 보이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어떡하지라는 공포, 잘못 건드렸다라는 후회. 그 후회가 엄마를 버린 것에 대한 후회인지,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인지 67년을 살았어요. 구분 못하겠어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자. 응? 다시 같이 살자. 따뜻했어요, 그 손. 근데 며칠 전에 내 보따리를 이 마루 위에 내려놓던 손도 같은 손이었어요.
전화를 차단한 손가락도 같은 손가락이었어요. 같은 손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잡는 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며느리는 밖에 있었어요. 차에서 안 내렸어요. 버릴 때는 같이 왔으면서 데리러 올 때는 차 안에 있어요. 나는 아들이 우는 걸 한참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울지 마 했을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안 아프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아플 만큼 아파버린 거예요. 더 아플 곳이 없었어요. 닷새 동안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운다고 해서 새로 아플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어나라고.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평생 아들한테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거든요.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오늘 자식을 잃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같이 살았잖아. 밥 먹고 한 지붕 아래서. 그 세월이 몇 년이야. 근데 너는 그 세월을 가지고도 나를 이런 데 버리고 갔어. 나는 벽을 봤어요. 말려 올라간 벽지. 곰팡이 얼룩. 이게 이사 올 집이야? 싱크대에서 누런 물 나오는 거 알아? 너는 알고 있었잖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엄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왜 왔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안해서? 돈 때문에 왔잖아. 마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평생 숨기고 살았다. 너한테 돈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밥하는 엄마, 빨래하는 엄마로 살았어. 한번 숨을 쉬었어요. 근데 너는 나를 버렸어. 돈이 있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들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보따리를 들었어요. 아들 옆을 지나쳐서 문 앞에 섰어요. 내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절연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놓는 거. 아들한테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내가 치르는 대가. 복수는 상대가 아파요. 절연은 나도 아파요. 나는 더 아파요. 문 밖에 산바람이 불었어요. 뒤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울던 소리랑 같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울던 그 소리.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근데 돌아서면 안 됐어요. 돌아서면 나는 또 괜찮아 하고, 또 밥하고, 또 참고, 또 투명인간으로 살 거잖아요. 한 발 내딛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뒤를 안 돌아봤어요. 아들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며칠 전에 아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산길을 내려오는데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근데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67회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걷는 길이었으니까. 김 변호사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진 않아. 차에 타면서 말했어요. 근데 이제 나로 살 거야.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산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안에 허름한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아들이 울고 있겠죠. 불쌍하냐고요. 불쌍하죠. 근데 내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절연이에요. 그리고 그 절연의 대가는 아들보다 내가 더 크게 치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 변호사 차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안 받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번호 바꿔줘. 김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산이 멀어지고 도로가 나오고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길인데 올 때랑 달랐어요. 올 때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전원주택을 상상했어요. 지금은 김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이 더 편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원룸 하나 구해줘. 작아도 돼. 네, 나 혼자 살 거야. 김 변호사가 백미러로 나를 봤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20년을 봐온 사람이니까. 회사로 돌아가면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곳.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밥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근데 마루가 안 삐걱거렸어요. 창문이 제대로 닫혔어요. 보일러를 틀면 바닥이 진짜로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골라서 들어온 집이었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 곳을 내가 정한 거예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하나에 밥 한 공기. 그 밥이 맛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한 밥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밥이었으니까. 아들 소식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김 변호사가 가끔 조심스럽게 전해줬어요. 안 물어봐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걱정이 됐나 봐요. 석 달쯤 뒤에 첫 번째 소식이 왔어요. 며느리 쪽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렇겠죠.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아들한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면 남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집에서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반년쯤 뒤에 두 번째 소식. 지인 집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쉼터에 계시다고 합니다. 쉼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2층 침대가 줄지어 있고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자고 아침이면 나가야 하는 곳. 내 아들이 거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불도 없이, 자기 방도 없이. 가슴이 찢어졌어요. 절연했다고 해서 마음이 끊긴 게 아니거든요. 서류 위에서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가슴 안에서는 안 끊겨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당장 이리 와 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밥 먹이고 이불 덮어주고 싶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손 내밀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내가 돌아와라고 하면 아들은 돌아올 거예요.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엄마는 밥하는 사람, 참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몇 달 뒤에 또 소식이 왔어요. 쉼터에서 연결해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설거지. 내가 매일 하던 거. 기름 낀 냄비, 눌어붙은 밥그릇, 찬물에 손 트는 그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손을 봤어요. 갈라지고 거칠고 주름진 손. 아들이 이 손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을까? 이 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새벽에 폐지도 죽고 계시다고요. 손이 트겠죠. 허리가 아프겠죠. 하루가 끝나도 남는 게 없겠죠. 그때 알겠죠. 아,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내가 바란 건 아들의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바란 건 그 끝에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엄마를 보는 사람. 고생했어 한마디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를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무한테도 안 들리게 말했어요. 제발 사람이 돼서 돌아와라. 기도인지 독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했어요. 원룸 천장을 보면서 불 끄고 누워서 매일. 1년이 지났어요. 원룸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렸어요. 혼자서.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위해 밥을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된장찌개에 두부 많이 넣고 계란말이 하나 부치고 67에 알았어요. 나는 계란말이를 좋아했다는 걸. 아들네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먹었어요. 아들이 안 좋아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67에 처음 안 거예요.
어느 날 김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1년 만이었어요. 돈 얘기는 아니랍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나는 한참 대답을 안 했어요. 1년 동안 매일 밤 아들 생각을 눌렀어요. 만나면 어쩌죠? 안 달라져 있으면. 눈에 또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럼 나는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디든 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엄마를 산골에 버리고도 며칠 안 온 사람이 어디든 가겠다고 해요. 그래, 보자고 해. 만난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백반집이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곳. 내가 골랐어요. 일부러.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돈 때문에 온 건지 아닌지.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볼살이 빠져서 광대가 드러나 있었어요.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있고 손톱 밑에 때가 꼈어요. 깨끗하긴 한데 싸구려 점퍼에 낡은 운동화. 1년 전 산골집에서는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렸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허리를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고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엄마, 눈이 달랐어요. 1년 전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돈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눈.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대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의 눈. 변명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 그리고 나를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밥하는 엄마, 빨래하는 엄마를 봤어요. 기능을 봤어요. 지금 이 눈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67회를 살았으니까.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없어. 변명도 없고 설거지하면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말이 끊겼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름 낀 냄비 닦는데 손이 갈라지더라. 그때 엄마 손이 거기서 또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 새벽에 폐지 주우면서 허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턱이 떨리더라고요. 이를 꽉 물었어요. 한참 뒤에 겨우 말했어요. 그때도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 자격이 없으니까. 또 멈췄어요. 코끝이 빨개졌어요. 같이 살면서 고생했다 한마디를.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그 한마디를 못했잖아. 밥 차려주면 당연한 줄 알았어. 빨래 개켜져 있으면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거기 있는 게 얼마나. 또 끊겼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 했어요. 이제 알아. 아들이 나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펑펑 울면서 매달렸거든요. 지금은 참고 있었어요. 울면 또 동정심에 기대는 것 같아서 그런 눈이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2번, 3번째에 겨우 나왔어요. 엄마, 고생했어. 그 말, 내가 67년을 기다렸던 말.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말. 산골집에서 혼자 버티면서 이 말 한마디면 괜찮을 것 같았던 말. 원룸에서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빌었던 말. 막상 들으니까요.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뜨거웠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올라오는데 그게 눈물이 되어서 뚝 떨어졌어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뭔가 볶는 소리가 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식탁 위에서만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예전 같았으면 왜요? 내가 뭘 그렇게 했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나는 아들 손을 봤어요. 거칠어진 손, 상처난 손등, 내 손이랑 닮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택한다면 다시 살아가는 걸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는 있다. 아들이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1년 전 산골집에서 울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울었고 지금은 미안해서 우는 거였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아들 앞으로 밀었어요. 밥 먹어. 식는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고, 미워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거니까.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모금 떠서 먹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맛있다. 그 한마디가 1년 전에 산골집에서 옆집 할머니 된장찌개 먹으면서 내가 맛있다 했던 거랑 같았어요. 식당을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들이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란히는 아니에요. 한 발짝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가 뭘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산골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아들 전화가 차단됐을 때도, 쉼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도, 매일 밤 사람이 돼서 돌아와라 하면서 천장을 볼 때도, 내 마음은 갈라지고 금이 가고 깨질 뻔했지만 끝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아들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1년 전보다 조용한 발자국, 조심스러운 발자국.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춥지 않더라고요. 67해 만에 처음으로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바람이었어요.